안녕하세요. 다락방지기 애나입니다. 삶은 우리 모두가 몸바쳐서 벌여나가는 사업과 같은 것이다.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또 하거나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일상생활의 중심은 선택에 둘러싸여 있다. 순간순간 우리는 자신이 더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너무도 유명한 책이죠. 바로 헬렌 니어링, 스코트 니어링의 조화로운 삶에 나오는 문장들인데요. 이 책은 두 사람이 조화로운 삶을 찾아서 도시를 떠나 버몬트의 숲에서 산 20해 동안의 삶의 기록입니다. 미국 뉴저지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헬렌 니어링은 10대 후반에 바이올린을 전공하기 위해 유럽으로 갔다가 제가 전에 소개했던 책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쓴 철학자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를 만나기도 했는데요. 이후 24살의 스코트 니어링을 만나면서부터 그녀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신념 있는 사회운동가였던 스코트는 당시 반자본주의, 반전운동 등으로 교수로 재직하던 대학에서 거듭 해직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탐욕과 착취로 부를 쌓는 서구 문명이 어느 누구에게도 안전한 삶을 보장해주지 못함을 깨닫고 1932년 뉴욕을 떠나 버몬트의 숲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골로 내려가 살기 시작하면서 생활의 기준으로 삼은 몇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요. 채식주의를 지킨다. 하루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빵을 벌기 위한 노동은 하루에 반나절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다. 한 해의 양식이 마련되면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들만의 조화로운 삶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대로 20해를 살아갑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실천하며 소박하면서도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의식을 각성시켰는데요. 스코트는 100세 되던 해에 서서히 음식을 끊음으로써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이란 다만 성장의 마지막 단계이자 자연스러운 생명의 법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후 13년 동안 헬렌은 가치 있는 삶뿐 아니라 가치 있는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전파했으며 헬렌과 스콧이 살던 집과 정원은 전 세계 사람들의 순례 여행지로 남아 있습니다. 꼭 도시를 떠나 시골로 귀농해서 채식을 하고 자급자족을 하는 것만이 조화로운 삶이라는 것일까라는 사람들의 질문과 의문에 이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가장 조화로운 삶은 자신의 이론과 실천이 그리고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삶이다 라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삭막한 도시에서 하루하루 전투적으로 살아가는데요.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현실을 바탕에 두고 자신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이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작은 것부터 찾아보는 것도 조화로운 삶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이 조화로운 삶을 찾아서 버몬트로 가기까지의 고민과 여정, 그리고 버몬트에서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많은 이들이 월급에 기대어 먹고 살며 도시의 아파트나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식구를 먹여 살리는 일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사람들을 살기 힘들게 한다. 그래서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이 답답하기 짝이 없는 데서 벗어나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 소박하고 단순한 생활을 하기를 꿈꾼다. 삶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식구들과 친구들의 걱정 어린 충고와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발길을 가로막는다. 그러기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많은 세월을 보내고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
정말로 시골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땅을 일궈서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힘든 농사일을 몸이 감당할 수 있을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나이를 먹은 게 아닐까? 시골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누구한테서 배워야 할까? 내가 살 집을 과연 내 손으로 지어 올릴 수 있을까? 밭대기를 일구어서 밥상에 먹을 거리를 올려놓을 수 있을까? 집짐승들도 길러야 하지 않을까? 농사일에 얼마나 얽매여 살게 될까? 시골 일은 내 허리를 휘게 만드는 또 다른 중노동이 되지 않을까? 도시 생활과 결별하기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몇백 가지가 넘는 이런 의문들이 머리를 채우게 마련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해 우리 두 사람이 쓴 것이다. 나이가 20살에서 50살 사이이고 건강과 지혜와 돈을 아주 조금밖에 못 가진 부부라 해도 누구든 충분히 시골 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고 우리 두 사람은 믿는다. 얼마든지 필요한 기술을 배워나갈 수 있으며 자기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또 자기뿐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소박하고 단순하면서도 넉넉한 삶을 꾸려나갈 수가 있다. 1910년부터 20해 동안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 두 사람은 직장과 생계수단을 잃었다.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과 불황이 서구 세계에 가져다준 새로운 형편에 싫든 좋든 적응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고 지금까지 흘려보낸 많은 세월 덕분에도 눈이 뜨이고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질 수가 있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데 크게 작용한 것은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의 변화였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 환경이나 세상의 압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선택은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 또한 당연히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도시에서 바쁘게 오가며 살아갈 수도 있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불만스럽게 여기는 이 삶의 환경을 죽을 때까지 참고 견딜 수도 있었다. 아니면 이런 슬프고 야만스러운 방식을 버리고 몇몇 사람들만이 걸어간 길, 완전히 방식이 다른 삶으로 발길을 돌릴 수도 있었다. 우리는 북미 지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가 걸어온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이 서양 문명이라는 것이 자기 지시에 충실히 복종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안정되고 조화로운 삶을 가져다 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이르렀다. 만일 부자와 권력자들의 호주머니에만 돈이 쌓여가 공황이 더 심각해지고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만일 이 잘못된 사회 구조는 그대로 놔둔 채 경제 불황만을 해결하기 위해 더 끔찍한 전쟁 무기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쓰려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이 사회 체제의 생존과 안전을 맡기고 있는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앉게 되거나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우리는 사람의 탐욕으로 움직여가며 남을 착취하여 얻은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부를 쌓으려고 만드는 이런 사회 구조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서구 문명 속에 남아있기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문명을 대신할 확실한 대안을 찾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라는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 대안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음 3가지 방향에서 그 해답을 찾아 나갔다. 첫 번째로 우리를 점점 더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이 사회에서 탈출해 다른 나라로 망명해 살아갈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을 곧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다.
우리는 삶으로부터 도피해 어딘가로 멀찌감치 달아나기를 꿈꾸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와 정반대로 삶에 더 열중할 수 있고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하고 있었다. 우리는 의무를 피해 달아나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의무를 찾고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남을 돕고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 세상을 다시 설계하는 것은 고르고 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와 맺은 약속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는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두 번째 대안은 이 도시 문명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일이었다. 도시에서 협동공동체나 계획공동체를 이루어 살 수 있을지 우리는 진지하게 따져보았다. 하지만 그때엔 그런 일이 눈앞에 펼쳐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이런 서로 돕는 공동체를 대안으로 골랐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경험을 되짚어보고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 우리가 들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는 없었다. 결국 우리는 세 번째 대안을 선택했다. 그것은 시골에 내려가 자급자족하며 사는 삶이었다. 우리 스스로 자급 능력을 갖추어 더 넉넉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이런 결정을 내리자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시골 생활의 목표를 정해 그 목표가 우리 형편에 맞는지 꼽아보는 일이었다. 우리가 조화로운 삶을 사는데 기본이 될 만한 것이라고 여기는 최소한의 몇 가지 가치들이 있었다. 바로 그것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환경과 일을 찾고 있었다. 그 기본 가치란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단순한 생활, 긴장과 불안에서 벗어남, 무엇이든지 쓸모 있는 일을 할 기회, 그리고 조화롭게 살아갈 기회. 단순함, 고요한 생활, 가치 있는 일, 조화로움은 단순히 삶의 가치만이 아니다. 그것은 조화로운 삶을 살려는 사람이라면 만족스러운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에서 당연히 추구해야 할 중요한 이상이고 목표이다. 현대 문명의 중심지인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그러한 가치들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것, 다시 말해 복잡함, 불안, 낭비, 추함, 소란 따위가 삶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서양 문명의 도시 한복판에 들여놓은 것들이다. 우리의 두 번째 목표는 일을 해서 삶의 기쁨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찾는 일이었다. 허리를 굽혀 일을 함으로써 자기가 성장해가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었다. 스스로 땅을 일궈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면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는 이 거대한 현대 문명의 손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세 번째 목표는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많은 부분을 자유시간으로 갖는 것이었다. 단지 먹고 사는 일에서 벗어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일에 몰두하고 이웃들과도 결실이 있는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홀로 또는 집단의 한 사람으로 사회를 개선하는 일에 열정을 쏟을 수 있기를 꿈꾸었다. 우리 두 사람은 조화로운 삶을 찾기로 마음먹으면서 곧바로 몇 가지 문제와 마주치게 되었다. 먼저 어디로 가야만 할까? 갈 곳은 너무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햇빛이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따위로 몰려들고 있었다. 북서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북동쪽이 마음에 들었다. 우리는 철이 여러 가지로 바뀌는 것을 좋아한다.
만일 다른 지방으로 갔다면 뉴 잉글랜드의 기후가 내려주는 끝없는 놀라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겨울이면 눈이 무릎까지 푹푹 빠지고 12월부터 3월까지는 세상이 온통 흰색과 검은색의 조화로 뒤덮인다. 봄은 하염없이 느릿느릿 다가와서는 아까운 듯이 여린 새잎을 터뜨린다. 그런가 하면 여름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저녁이면 시원한 바람이 땅의 열기를 식혀준다. 그리고는 갑자기 가을이 건너와 모든 철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빛깔로 산과 나무를 물들인다. 사계절이 뚜렷한 땅은 한순간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다. 시간을 내어 여러 달 동안 북동부에 있는 주들을 살피고 다닌 끝에 우리는 마침내 버몬트에 살기로 결정했다. 그린 마운틴을 이루고 있는 산들은 나무들이 빽빽이 우거져 노래하는 듯 했는데 그곳 산들이 마음에 들었다. 골짜기는 마냥 편안한 느낌을 주었고 사람들은 꾸밈이 없었다. 버몬트주 대부분이 자연 그대로여서 도시 근교 같은 느낌이나 여름 휴양지 같은 분위기는 거의 없었다. 그것 말고도 우리가 버몬트로 정한 데는 돈 문제도 있었다. 우리가 처음에 돌아본 뉴욕, 뉴저지, 동부 펜실베니아는 대공황기인데도 땅값이 턱없이 비쌌다. 그곳과 견주어 보면 버몬트 땅값은 우리가 가진 돈에 딱 맞았다. 우리는 먹고 살 길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마련하기로 결심했다.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사철 내내 버몬트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으리라. 한동안은 두어 달에 한 번씩 뉴욕과 뉴저지를 떠나 버몬트 원홀의 농장에 들렀다 돌아오는 일을 되풀이했다. 그런데 그 해에 300km나 되는 길을 10번쯤 오가다 보니 아무래도 힘이 들었다. 마침내 우리는 이제 연습 기간은 끝났고 온몸으로 뛰어들 시기가 되었다고 스스로 결론 내렸다. 우리는 작은 트럭에 얼마 안 되는 이삿짐을 싣고 이사를 했다. 그리하여 여름 손님에서 그곳에 완전히 눌러 사는 주민이 되었다. 버몬트에 새로 이사온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길이 없었다. 다만 홀 대위가 쓴 글을 읽고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내 생각에 새로운 고장에 살러온 사람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규칙은 언제나 그곳 풍습을 있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곳에 완전히 눌러 살면서 그곳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그곳을 뜯어고치려는 뜨거운 욕망을 자제해야 한다. 침엽수와 잡목들 속에서 웃자란 사탕 단풍나무 숲에서는 플로이드 허드씨 부부가 호드신의 식구와 함께 단풍 설탕을 만들어 이익을 나눠 갖고 있었다. 허드씨 부부는 11명이나 되는 자식을 두었는데 봄에 단풍나무 수액이 나오기 시작할 때면 아이들 모두가 함께 달라붙어 일손을 거들었다. 새 농장을 산 뒤 우리는 허드씨 부부와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상의한 끝에 원래의 동업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 첫 해에 우리는 거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연장과 숲과 연료 조금으로 단풍 시럽 수확의 4분의 1을 얻었다. 그 많은 시럽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것을 큼지막한 깡통들에 넣어 엘로넨 농장의 헛간에 저장해 두었다. 하지만 그해 여름 우리는 버몬트에서는 단풍 시럽이 현금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풍 시럽은 언제든지 손쉽게 팔 수 있고 값이 떨어지는 일도 없었다. 전혀 기대하지 않던 행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한두 달 동안 단풍 수액을 받아다 시럽을 만드는 철이 돌아오면 우리는 사탕 단풍나무 숲과 제당소, 연남은 개의 형편없는 도구만으로 땀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세금과 보험료를 내고도 남을 만큼 시럽을 많이 생산할 수 있었다. 한 번에 한 해 내내 쓸 시럽을 얻었는데 친구들에게 나눠주고도 시장에 내다 팔 만큼 엄청난 양이었다.
만일 우리가 손수 단풍 실험 만드는 일을 한다면 우리의 기본 생활비를 벌고도 남을 만큼 많은 시럽을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버몬트의 푸른 언덕, 자갈들이 뒹구는 돌밭에서 무엇으로 먹고 살지 암담했던 우리에게 마침내 살 길이 열린 것이다. 놀랍고도 기쁜 일이었다. 사실 우리는 돈을 벌 방법으로 벌목하고 남은 산림지대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헛간에 가보면 단풍 시럽을 담은 통들이 찬란한 빛을 내며 줄지어 서 있었다. 모두 바로 현금과 바꿀 수 있는 통들이었다. 그때까지 단풍 시럽을 생산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농장 둘레 산속에 점점이 박혀있는 제당소를 제대로 눈여겨본 적이 없었고 우리 스스로 시럽과 설탕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1934년 봄, 멋지게 우리를 찾아온 사탕단풍나무는 새로운 희망에 눈뜨게 했다. 버몬트에 놀러 살려는 우리의 계획은 이제 튼튼한 경제 기반을 갖게 된 셈이다. 우리의 이성과 열정, 그리고 주머니에 갖고 있는 돈에 알맞은 터전을 버몬트에서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어디서 조화로운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첫 번째 물음에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단풍 시럽을 만들어 생계를 해결할 길이 열린 것은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멋진 해답이었다. 우리가 다음으로 할 일은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주 이렇게 묻곤 했다. 이렇게 외진 시골로 도망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왜 시끄럽고 더럽고 복잡한 대도시 한복판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행과 고뇌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 끊임없는 물음에 대답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받고 싶다. 머나먼 버몬트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은 날마다 일어나는 노사 분쟁을 보지 않아도 되며 대도시에서 살면서 일을 하고 여행을 하고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받게 마련인 압력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버몬트의 생활은 대도시의 생활과 본질부터 다르다. 여기 생활이 좋은 것일까 아니면 나쁜 것일까? 그것은 무엇을 좋다고 할 것이며 무엇을 나쁘다고 말할 것이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버몬트에서 한 생활이 확실히 더 좋았다. 왜냐하면 버몬트에 살면서 자연과 늘 만날 수 있었고 자연의 힘을 잘 알아 그것에 순응할 수 있었으며 여전히 손을 써서 일했고 한치도 빈틈없는 생활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더럽고 시끄러운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시간을 보내는 대신 주중이나 주말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 땅에 있었다. 우리에게 출퇴근이란 부엌에서 제당소로 200걸음쯤 걸어가는 것을 뜻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다면 눈 신발이나 스키를 타고 일하러 가야 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물론 이러한 대답은 물음의 알맹이에 대한 대답으로 충분하지 않다. 동료들은 도시 빈민가에서 그러한 많은 혜택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당신들만 그것을 누리려 하는가? 우리가 이 물음에 한마디로 대답해야 한다면 사람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바람직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보고 요모조모 따져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을 선택해야만 한다. 삶은 우리가 몸바쳐서 벌여나가는 사업과 같은 것이다.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이를테면 숨을 쉬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거나 또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집에 있고 음식을 만들고 동문의 집을 찾아가겠다는 결정들이다. 일상생활의 중심은 선택에 둘러싸여 있다. 직업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며 여가 활동은 삶의 여유를 주고 새로운 힘을 준다. 직업이 배우나 음악가인 사람은 날마다 일터로 출근해야 하므로 일터 가까운 곳에서 살아야 한다. 시인이나 화가라면 사는 곳을 결정하는데 폭넓은 선택의 기회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시끄러운 도심지에서 살아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좋은 쪽으로 풀어가고 싶다. 시끄럽고 복잡한 곳은 별로 좋지 않으므로 꼼짝할 수 없는 일이나 어떤 의무 때문에 그곳에 살아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이 복잡한 곳을 피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이 문제를 개선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로 북적대는 도심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혼잡을 더해주는 꼴만 된다.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무엇을 믿고 있든 사람은 자기 믿음에 따라 행동하거나 믿음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있다. 자기 믿음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동시에 그러한 행동은 이론 따로 실천 따로인 삶을 낳고 겉과 속이 다른 성격을 만든다. 가장 조화로운 삶은 이론과 실천이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삶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순간순간,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어떠한 시간이나 자기가 더 바람직하게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일은 새로운 날이라는 옛말과 통한다. 멕시코에서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는 오래된 인사 대신 요즘은 언제나 더 나아지세요 하고 말한다고 한다. 건강한 몸, 균형 잡힌 감정, 조화로운 마음, 더 나은 생활과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간직한 삶은 그것이 혼자만의 삶이든 집단의 삶이든 이미 바람직한 삶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여러 친구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지 전혀 신경 쓰지 말라. 우리는 서로 잡아먹을 듯이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지금은 우선 이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하지만 내일이나 더욱 슬기롭고 사람다워질 미래에는 더욱 냉철하고 규모 있고 쓸모 있게 사회를 생각하면서 살리라. 이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우리가 지금 이러저러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현재를 이어받아 미래의 모습이 결정되기 때문이다.